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의 김보람 교사입니다. 여러분을 직접 만나뵈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시 수업입니다. 1차시 때 활동지가 첨부가 됐었는데요. 활동지 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의 탐구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납법 탐구 방법입니다. 활동지 빈칸에 귀납법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귀가 돌아가서 나, 축적하다 라는 뜻으로 많은 관찰을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로 시작해서 관찰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사는 까마귀는 까맣다, 일본에 사는 까마귀는 까맣다, 중국에 사는 까마귀는 까맣다. 그래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 귀납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발레라도 있으면 결론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인데요. 미국에 사는 까마귀는 하얗다라고 하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결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귀납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다윈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비그로를 타고 배죠. 타고 온 세계를 돌면서 생물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화론이 무너지려면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토끼 화석이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유 위에 화석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발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무너져 버리게 된다, 지적 쓰레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에 이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환경가이신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침팬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침팬지를 연구를 했는데 침팬지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씩 1m씩 가까이 가면서 침팬지하고 사이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침팬지도 제인 구달 선생님을 이제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료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이분이 되게 재미난 것을 관찰했어요. Gradually, the chimpanzees got used to me because I wasn't frightening them. I wore the same colored clothes every day. I didn't try to get too close too quickly. And eventually they realized I wasn't as scary as they first had thought. So I just pretended I wasn't interested in them. I dug little holes in the ground. I pretended to eat leaves. And I suppose in the end they thought, well, she's not hurting us. She's not harming us. She doesn't go away. So we better just accept her. 그때부터 제이는 침팬지들이 자고 먹고 노는 모습을 가까이 관찰하면서 기록해 나갔어. 제이는 침팬지들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연구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침팬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처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어. 물론 성격과 특징은 꼼꼼하게 기록해 나갔지.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침팬지들은 제인을 친구로 받아들여 주었고 제인의 관찰 연구는 빠르게 진행되어 갔어. 그러던 중 제인은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지.
인간이라면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간의 특수한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침팬지가 도구를 사용한 거예요. 침팬지가 보통은 먹는 게 이제 야채, 과일을 좋아하는데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개미도 먹습니다. 근데 개미를 하나하나 주워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개미굴이 있나 한번 살펴봐요. 살펴봤을 때 개미굴을 찾은 거예요. 여기 개미굴이 있네.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나뭇가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다 쏙쏙쏙쏙 넣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개미가 그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침팬지는 뭐 하면 돼요? 그쵸, 막대기를 빼서 슉 하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줄 아는데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하는구나,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귀납법의 한 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뿔이 달린 동물은 육식동물이 있나요? 없죠. 초식동물만 있죠. 그리고 또 뿔이 달린 동물에서 날개가 있는 게 있나요? 유니콘 빼고요. 없죠. 이것도 다 관찰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귀납법이 굉장히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연역법이 있는데요. 이 연역법의 장점이 뭐냐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납법에서는 실험을 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연역법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역법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생명현상을 관찰해요. 관찰이 기본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러분 블랭크에 가설 설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일반화시킨다. 이게 연역법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찰과 문제인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날씬하고 왜 이럴까? 왜 사람이 몸무게 다 보이는 게 다를까? 몸무게가 다를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게 된 거죠. 문제인식. 그래서 왜 뚱뚱해질까? 왜 뚱뚱해질까라고 문제인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것처럼 많이 먹어서 뚱뚱해질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라고 뭘 한 거냐면 잠정적인 결론, 가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이 있다는 것이 연역적 방법의 특징이에요. 귀납적 방법에는 없었죠. 그래서 가설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말 가설이 맞는지 탐구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탐구를 설계해 볼게요. 많이 먹어서 뚱뚱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 먹어봐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우리 포유류 귀여운 쥐를 가지고, 쥐 한 마리를 가지고 5끼를 먹였더니 뚱뚱해진 거예요. 먹이량이 증가하니까 뚱뚱해진 거 맞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쥐 한 마리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한 50마리 정도가 이제 실험에 참여합니다. 한 집단에. 그래서 50마리로 정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릴까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죠.
비교군이 없어요. 비교군. 그래서 만약에 쥐 50마리를 새끼를 먹였어요. 새끼를 먹였더니 더 뚱뚱해졌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더 뚱뚱해졌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먹이량이 몸무게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비교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교 실험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실험 목적과 밀접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험군이라고 해요. 실험군. 그 다음에 비교군을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해요. B 중에 실험군이 무엇일까요? 가설과 밀접한 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질 것이다. 어느 게 많이 먹었어요? A가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고 이게 대조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조작한 게 뭐예요? 조작한 거? 조작한 거? 이게 조작한 거죠. 조작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조작에 대한 결과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작변인이라고 해요. 또 조작변인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변이 통제, 변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한다. 그래서 공정한 실험을 위함인데 독립변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실험의 원인, 여기서 실험의 원인은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요. 조작변인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의 결과가 여기서 뭐예요? 종속변인이죠. 종속변인. 그 다음에 우리는 조작변인 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지 되죠? 동일하게 해야 되죠. 만약에 A 집단의 경우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키우고 그다음 B 집단의 경우는 넓은 공간에서 키웠다면 이건 먹이량에 의한 게 아니라 운동량도 고려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먹이량 빼고는 나머지는 사육 환경을 다 동일하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을 알아두셔야 해요. 좀 더 쉽게 선생님이 또 다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우울증 약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우울증 약을 개발했고 이 약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우울증 약이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명. 많이 모집하면 좋은데 많이 모집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10명으로 이제 그 집단을 두고 10명에게 우울증 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9명이 나왔네요. 이거 효과가 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비교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울증에 걸린 10명의 사람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다 나았네요. 그러면 오히려 약을 준 게 더 역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교군, 그러니까 대조군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 실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서 3명이 효과를 보았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걸린 10명에게 이번에는 비타민을 줬어요. 비타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위약 효과. 그래서 진짜 약이 아니라 가짜 약을 준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 약을 제공받는 사람은 이 약이 비타민인지 모르고 제공을 받으면 나 약 먹었지? 그래서 나 우울증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좋아져서 효과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한 6명이
나았다 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울증 약을 주지 않고 이번에는 우울증에 걸린 10명에게 음악치료를 했어요. 음악치료? 뭐 음악치료나 미술치료 많이 하죠. 그랬더니 한 7명이 나았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어느 게 실험군일까요? 실험군은 A, C, D 뭐죠? A만? 네, A만이 실험군이 됩니다. 왜냐면 이 가장 가설과 밀접해야 돼요. 가설이 뭐였어요? 우울증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죠. 그래서 가장 가설과 밀접한 요것만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뭐냐면 대조군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험군은 처리군, 그러니까 뭔가 처리한 거고 대조군은 처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처리했죠. 처리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처리군도 대조군이 될 수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설과 가장 밀접한 게 실험군이다. 나머지는 대조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조작변인이 뭘까요? 조작변인? 그렇죠. 요게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 효과가 되는 것이죠. 네. 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예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온라인 수업이 지금 처음이라서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혼자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여러분들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지금 35도씨 물에 비커가 있고 거기에 시험관이 담겨져 있는데 이 시험관에 녹말 수용액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A 시험관에는 침을 넣고 B 시험관에는 증류수를 넣었어요. 녹말이 이제 우리 밥이죠. 탄수화물, 밥인데 이게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를 만나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먹을 때 무슨 맛인지 모르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지죠. 왜냐면 이게 분해가 돼서 엿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 침이 녹말을 분해시키는 뭔가 이해하기에 대한 설계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 생각이 되는데 어떤 문제 1번 가설이에요. 침은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군이 뭐고 대조군은 뭘까요? 그쵸? 실험군은 A, 대조군은 B죠. 그런데 이번엔 가설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증류수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여기서 실험군은 뭘까요? 그렇죠. B죠. 그리고 대조군은 A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실험 통해서 증류수가 녹말이 분해를 하지 않죠. 그럼 가설이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가설로 가게 되고 가설을 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조작변인이 뭐냐면 침, 그 다음에 증류수, 그리고 종속변인은 녹말의 분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분해한다, 안 한다 될 거예요. 나머지 통제변인, 35도씨 물 동일하게 준 거죠. 온도를 동일하게. 왜 35도씨일까요? 그쵸. 아밀라제는 우리 몸 체온에서 36.5도에서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시험관 안에 녹말의 양, 그 다음에 여기 1ml 동일하게 줬죠. 다 통제 변인. 그래서 나머지 침과 증류수라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설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다 거북이요. 바다 거북이 살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변가에 모래 있는 데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변을 막 살펴봐요. 살펴봤을 때 만약에 수컷이 많아요. 그러면 땅을 깊이 파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알을 낳아요. 수컷이 많으면. 만약에 암컷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땅을 깊게 파지 않아요. 그리고 알을 낳아요. 근데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서 암컷이 부화가 되고 여기서는 수컷이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을 한 거죠. 과학자가 관찰을 하고 이거 왜 그럴까 하고 문제인식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는 온도 차이입니다. 깊이 파주면 지열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한 33도 정도, 여기가 2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온도가 성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탐구를 설계해야 되겠죠.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동일한 공간에다가 동일한 알의 개수를 넣고 다 통제 변인을 동일하게 해주고 뭐만 달리겠냐면 여기는 온도를 33도, 여기는 온도를 25도라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조작을 했더니 결과로 여기서는 암컷이, 여기서는 수컷만 나왔다 라고 종속변인을 하게 되고 가설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이 사이는요? 이 사이 한 29도는요 어떻게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반반 정도 나옵니다. 수컷 반, 암컷 반, 반반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구 설계에서 실험군, 대조군, 조작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탐구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분석에는 그래프나 표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석만 잘해도 정말 자료를 쉽게 빠르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어디가 조작변인을 넣는 곳일까요? X축의 조작변인일까요? Y축의 조작변인일까요? 네, X축의 조작변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작변인을 여기다 놓는 거고 Y축에는 종속변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먹이량에 따라서 몸무게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이량이 증가할수록 여기를 X축을 먹이량이라고 해볼게요. 먹이량이 증가할수록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근데 무한정 증가하지 않죠? 어느 순간 일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축에는 조작변인, Y축에는 종속변인을 넣어야 돼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까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성 할 때 배우게 될 텐데 이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당량을 일정하게 해줘요. 혈당량이가 뭐냐면 혈액에 있는 피에 있는 포도당 농도예요. 포도당.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 양이 증가를 해요. 그럼 너무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에 포도당이 쌓여서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운반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산소가 전달이 안 된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알죠. 그래서 포도당이 오줌에 나온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 당뇨병에 걸린 심한 사람들은 손끝, 발끝이 썩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슐린이 증가하면은 혈당량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인슐린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인슐린이 증가함에 따라서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가? 또는 여러분도 함께 한쪽에 그려주세요.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슐린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떨어지죠. 근데 혈당량이 우리 몸에 지금 밥을 먹었어요. 혈당량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인슐린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X축 조작변인과 Y축 종속변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리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는 그래프 말고 표로도 결과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A, B, C가 있습니다. 어느 게 조작변인이고 어디가 종속변인일까요? 여기 보면은 왠지 이건 종속변인인 것 같죠? 종속. 그러면 여기는요? 여기는 둘 다 조작변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인슐린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슐린이 증가할수록 인슐린이 증가할수록 혈당량이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감소하죠. 감소하죠. 근데 여기에 이쪽에 조작변의 온도를 넣어보는 거예요. 20도일 때, 30도일 때, 40도일 때. 왜 온도를 넣냐면 이 인슐린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이 단백질이 뭐에 약하냐면 열에 약해요. 그러니까 단이 뭐냐면 계란 단자예요. 계란단. 우리 계란 먹는 거 있죠? 계란 단. 백은 흰 백이에요. 그래서 계란의 흰자가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달걀을 후라이 하면은 얘가 흰자가 어떻게 돼요? 변성이 돼버리죠.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열에 민감해요. 열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느냐? 바로 체온에서 가장 이 호르몬 인슐린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0도 정도에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겠네요. 그럼 혈당량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더 빠르게 이제 혈당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4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40도일 때는 얘가 단백질이 변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무 효과를 나타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종속변인에 따른 조작변인, 인슐린의 양과 온도 변화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결과를 분석을 했으면 뭐 하냐면 이제 결론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결론 도출은 우리가 앞에서 잠정적 결론, 가설 설정으로 많이 먹으면 뚱뚱해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정말 뚱뚱해졌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뚱뚱해진다. 뭐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론이 내가 설정한 가설과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탐구 설계를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마지막으로 일반화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서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 다 되게 중요한 과학적 탐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온라인 학습 결과 보고서가 됩니다. 2차 시가 되는 거고요. 1차 시 때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를 보면은 파스텔의 탐구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가에서 발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실험의 대조군과 실험군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활동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2015년 수능 특강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지 수업으로 3, 4차지 과제를 모두 수행한 후에 4월 25일 토요일까지 서진솔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